난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이럴 때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내 마음속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쏭달쏭 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어때요, 그쪽은요? 여기는 어제 좀 많이 왔고요. 예.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일단 분위기는 이쪽이 더 좋다. 네,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게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SNS에다가 자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계정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혹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편한 세대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대의 담론. 네. 세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중에서도요, 린스타와 핀스타를 가장 잘 운영하는 세대인 젠지 세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젠지들은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2024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입니다. 네. 물론 국가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차지하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사실 젠지보다는 MZ세대라는 용어를 좀 더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네, 근데 이 MZ세대라는 용어는 한국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너무 세대 연령대도 넓고 저는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MZ세대는. 젠지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데 오히려 저는 네네네. 이쪽이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젠지하고 MZ세대 요 구분 좀 해주시죠. 네, MZ세대가 그 폭이 좀 훨씬 더 넓은데 MZ의 M은 밀레니얼로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이고요. 예. G세대, Z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젠지들인데 젠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들이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세대, 이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가 모니터를 보면 손가락 갖다 대고 이렇게 크게 한다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어민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유아기부터 각종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들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한 젠지들은 수많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 경험을 쉽게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서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건 사실 젠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젠지가 너무 방대한 정보량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좀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수많은 아바타들이 만들어지고 NFT 콘서트 같은 것도 젠지 세대가 열고 이러던데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될 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또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제 어디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이 우리는 이 정체성이 늘 이렇게 동일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래야지 또 살기가 편하기도 하고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러한 이 원칙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가치가 동일해야지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유동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젠지들의 부모 세대들이 90년대 대학을 다닌 70년대생들인 X세대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X세대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 안 쓰걸랑요. 맞습니다. X세대 아니겠습니까? X세대들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세대들은 사실 20대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풍요를 누린 첫 번째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화가 완전히 녹아든 사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사실 이 X세대들에서 정말 이해 못하는 세대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를 얼마나 누리는지, 자유가 어떤지, 평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이런 성향들을 굉장히 보이게 됐습니다. 남들과는 좀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많이 추구를 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세대인 X세대의 부모와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온갖 집단의 방향성이 휩쓸리는 젠지 이들의 갈등을 겪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재밌는 관점인데 X세대 부모와 Z세대, 젠지세대의 아이들의 갈등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재밌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대를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 세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이유 없는 반항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유 없거든요, 반항하는 게. 근데 여기는 이런 갈등이 있다. 이거 재밌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X세대들이 IMF를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좌절을 겪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느라 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분방하게 외치던 X세대들이 조직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젠지들은 이 조직에 순응하는 이 삶을 사는 X세대들과 달리 또 젠지들은 젠지 나름대로 청년 실업과 또 빈부 격차를 겪게 되면서 사회가 주는 박탈감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계획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만 살겠다 하는 세대가 더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는 부모와 현실을 도피하려는 자녀가 갈등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뛰어들어야지 된다라는 성공하는 삶에 대한 나침반은 갖고 있지만 순응하는 것에 익숙한 부모들이 가이드를 주니까 사회와 조직에 타협하는 것이 좀 최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조카가 저한테 궁금하다고. 왜냐하니까 자기 엄마는 분명히 X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X세대가 요즘 뭐 TV 같은데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들 개성 중시하고 남들의 시선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왜 저럴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X세대들에게 IMF라는 게 물론 뭐 다른 그 위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IMF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X세대와 또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Z세대. 그러니까 이 젠지들은 또 하나 다른 것이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개인주의와 모두를 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Z세대들은,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Z세대들은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믿고 때로는 부모와의 조언과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한 갈등? 이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F의 X세대 부모와 인플레이션의 Z세대 자녀는 좀 굉장히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좀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같이 누리는 세대가 아닐까라고 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 젠지세대, Z세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또 겪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닮아 있고 뭐 모든 세대 갈등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건 또 다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요거는 조금 더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닮은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닮아있는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거의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세요? 이건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 제가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주로 부부들이나 이 커플들이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자신과 다른 것 같아서 혹은 뭐 자신과 닮아 있어서 저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닮아 있어서 너무 싫다를 넘어서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이 투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을 사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모나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대상에게, 사건에게, 상황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을 그 상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대를 사는 젠지와 이 X세대의 20대를 생각한다면 부모가 가진 불안을 자식의 불안으로 사실은 돌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IMF를 겪으면서 고용 불안을 겪었던 걸 아이의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고용 불안으로 이렇게 오롯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또 자식은 스스로 가진 혼란을 부모의 간섭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또 일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밉다 하는데 일본을 참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버블 경제, 그러니까 경제 호황 시대의 세대들, 또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경제가 무너진 후의 세대들, 또 지금의 Z세대들, 일본에서도 이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가 것들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은 최근 들어서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부모들과 또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아서 이것이 단지 신세대랑 구세대의 시간에 대한 갈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많이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일 어려운 문제 다룬 것 같아요, 오늘이. 자,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